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지난 두 편의 출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회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실 분을 또 한 번 모셨습니다. 바로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편이 아니고 이번이 그러니까 지난 세 편이 아니에요? 아, 정확히 세 편이군요. 네. 네, 이번이 네 번째예요. 제가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행을 해놓고도 요걸 헷갈렸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4월, 5월. 네. 지금이 6월이구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 번 했어요, 이전에. 세 번 한 거죠. 이번이 네. 네 번째인 거죠. 예, 맞아요. 독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번으로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끈 가르침이나 깨우침이 되는데 요즘 좀 중요하게 보는 현안 좀 있으십니까? 지금 시점을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좀 정치적으로 맥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항쟁기,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통상적인 건데, 정권 퇴진을 겨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항쟁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항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거리에 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최루탄, 물대포, 체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 효능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다 거는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사람들의 직접 행동보다는 국회에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를 하고, 그러나 지금을 정권 퇴진 운동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댓글 하나 다는 거, 뭐 정치 영상을 시청하는 거, 이것도 다 프랙시스, 실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법사위원회에서 열렸는데 그 실시간 방송 중인 유튜브 방송 채널마다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려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청문회 저는 열리지 못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뤄내잖아요, 이렇게. 네. 뭐 야당 단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국회라는 이 공적 공간 안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아직은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다만 그 속에서 약간 의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어디 여기저기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계속 검찰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넌 왜 검찰만 얘기하냐? 언론은 문제 아니냐? 뭐 이 관료 조직은 문제 아니냐? 막 그러는데 뭐 모든 얘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판단해 보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층은 아직 견고해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대통령을 옹위하는 세력으로서 아직 뭐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관료 조직, 군도 아직 다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보 성향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압도적 다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다음 대선 때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불안,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빨리 정권을 퇴진시키고 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열망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단합해서 밀고 들어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게 또 하나 있다고요. 네. 균열이에요, 균열. 저쪽에 구멍을 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힘과 저쪽 힘이 맞붙어 있는데 거기서 어디를 타겟팅해서 타겟 지점을 잡아서 구멍을 낼 것이냐 하는 건데, 어떤 각도로 본다 하더라도 현 윤석열 정부의 힘의 원천은 여당도 아니고 뭐 군부대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찰을 타겟팅해서 검찰을 표적 삼아서 네. 시민들이 끊임없이 목소리 내고 방향을 몰아가고 검찰의 해체를 주장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검찰 구성원들 내에서도 동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가치와 신념과 의지를 가진 단일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거라기보다는 특정한 제도에서 네. 시험을 통과했다거나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꽤 바르고 공부 잘하고 네.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이 출세역에 굉장히 불탔을 때 가는 자리예요. 그거라고. 물론 요즘 검사되는 코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안 바뀌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일 대우라고 보긴 대단히 어려운데 다만 단일 대우로 행동하는 건 그게 지들에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선후배 기수 문화에 순종하고 또 아무리 이상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켜도 그 뭐 남의 뒷조사 여학생 여중생 일기장 뒤져갖고 봉사 시간 맞나 그거 시간 따지는 거 하루 종일 그 짓 하는 것도 일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 앞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맹종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인식에 도달할 만큼 국민 저항이 검찰을 향해서 온통 모여 있다면 이들도 동요할 것인데 검찰의 동요는 곧장 현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4.10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에 검찰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천적으로 큰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라든가 아니면 앞에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검찰의 총수가 기자들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조사하겠다고 밝혀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그 조사 시점이라는 것이 또 뒤로 미뤄지다가 정말 소환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지경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 방송에서 검사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나쁜 놈, 비겁한 놈. 근데 비겁한 사람이 많은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 노무현 같은 유형의 대통령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으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적당 눈치 보면서 큰 틀 안 나는 건데 총선 결과 보고 검찰총장이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긴장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위에서 한 방 찍어 누르면 아이구야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아까 나쁜 놈 비겁한 놈 말고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똥 싸는 검사까지 있어 더러운 놈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총선 이후에 태도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여전하더라 하는 얘기는 역시나 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검찰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사실이죠. 근데 검찰 개개인의 생각이 그렇게 동일할 리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들이 내부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 뭐 사퇴를 하고 나온다든지 개별 행동을 하면서 발언이 나온다든가 하는 쪽으로까지 몰아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도 결국은 가장 큰 힘은 김무성과 권성동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지금 이탈. 보면. 네. 그게 역사를 만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검찰을 향해 타겟팅을 조준사격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언급하셨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성윤 그 지금 의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데 울산지검 회식 자리에 있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균열을 내는 그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탄복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순진하고 착하고 그냥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구나로 봤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에 그 의원이 돼서 정말 상임이라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출석해서 똥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 머리가 정말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검사들이 명품백을 얼마나 먹었는지 벤츠를 선물로 받았는지 이 스폰서들하고 골프 치러 얼마나 다녔는지가 식상하거든. 하도 일상적인 일이어서 뭐가 튀어나와도 사실은 좀 만성이 돼요. 그러려니 한다는 그러려니 거죠. 하는 게 좀 생겨요. 근데 검찰에다가 똥물을 튀기는 일을 이성윤 검사가 하는데 그 사람만큼 검사 얘기해서 신뢰받을 사람이 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윤처럼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품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 입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 자기 집안 친정이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그거 꺼내는 거 보면서 이분은 결기가 대단한 데다가 무엇을 갖고 던져야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한 읽는 것 눈이 그런 있다.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특히 법사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속도전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특검 법안들도 전직 검사 시절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을 짚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예. 이런 그 행동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우가 통일된 점에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느냐, 검찰을 해체시키느냐 이 양론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발언을 집약을 하면 기소청 분리라든지 지금 모든 안은 결국은 지금 검찰을 해체시키자는 얘기예요. 새롭게 건설하자는 거죠. 예, 네. 표현만 다른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조국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다른 야당이든 이 정도면 거의 그 의견 통일에 도달한 네. 것 같고 이게 공수표일 수 없어요. 힘을 가졌을 때 실제로 검찰 해체로 갈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냥 조직을 하나 없애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패한 검찰에 부역한 주요한 사람들을 정말로 무섭게 처벌하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잡혀가서 장기 구금당하고 재산 그 환수당하는 그 일을 한국이 치러내야 될 겁니다. 말도 못하게 시끄러울지 몰라도 재벌 그다음에 명문가 이런 거 혼맥도 인맥도 그 자료 보잖아요. 여러분 검사들이 그냥 종횡 앞뒤 옆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뿌리를 막 뒤흔들어 놓는 건데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검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봤는데 그 층위들 보면은 네. 그래도 다양한 사고와 생각들이 숨어는 있거든요. 아유, 네. 저는 걔가 볼까봐 괴롭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안 그러던 사람이 검사화 되더라 하는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서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리고 검사 노릇하고 그날 저녁에 또 딴 사람으로도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보면 안 되고 검찰 집단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입각해서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목사들이랑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목사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민웅 형, 김민웅도 목사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일부 목사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현재 개신교 전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못되게 작동하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한 덩어리를 묶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 집단으로서의 검찰을 성찰하고 바꾸는데 동력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다른 면모를 갖고서 그것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난 그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도 검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서설로 또 새롭게 요즘 좀 고민하는 화두가 있으시다고요? 그게 이제 밤바다 강아지 산책길에 이 생각 저 생각 해본다 네. 그러잖아요. 최근 몇 년이라고 볼까? 한 5, 6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계추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국뽕론이에요. 국뽕론. 국뽕이요? 예. 국뽕하면 저는 이제 뭔가 국수주의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그렇죠. 뜻 네. 자체가 그 멸시의 그렇죠. 의미를 예. 담고 있죠. 나라를 뭔가 좀 이렇게 붐업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현상이 좀 떠오르는데 국가 자부심이라는 차원보다는 뽕자가 붙어갖고 약간 비하의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구 선생은 아직 아닐 거야. 저처럼 누구 만났더니 너 나이 얼마 먹지도 않는데 왜 맨날 노인티 내고 나이 많은 소리를 하냐. 네. 근데 제가 체육 때문에 감염이 돼갖고 그런 소리 해. 하여튼 뭐냐면 60 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운명, 내가 겪은 한국 사회의 삶이 나랑 일체가 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 조망이 돼요. 근데 국뽕적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 대단한 거지.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눈물이 막 날라고 하는 상황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빠지면 이덕일 씨처럼 가기도 해. 나 이덕일 씨랑 좀 아는 관계거든. 그리고 그분 책 읽고 굉장히 동화도 많이 됐는데 나중에 좀 빠져나서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거 너무 과한 것 같아. 상해를 비롯한 22 담로라고 그래서 백제 영역이 저 중국의 어마어마한 지역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일본 규슈까지 걸쳐져 있는 대제국이었다고 그러는데 백제사라는 책이 100권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유실이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교차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 문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역사가 초라한 것은 반은 실체고 반은 그 우리가 이제 국세가 희미해졌을 시절에 의도적으로 쓰여진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역사를 엄청나게 축소적으로 비하적으로 기술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양면의 진실이 있는데 이 고대사의 문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뽕에 빠졌다가도 정신이 들면 아 이건 좀 아니지. 너무 과도한데. 네. 어떻게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거든요. 네. 신석기 막 지나서야 그때 어떻게 광활한 중앙아시아를 경영하냐고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현대사는 달라. 현대사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도 수다가 막 나오겠지만 우리가 겪은 지난 100년사는 내가 한국인인 걸 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놈의 현대사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이제 대입을 시켜서 들어가면 네. 제가 극우가 된다니까. 극우가 돼요? 예, 극우에 가까워져. 아,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국뽕의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면 예. 네. 제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잘 안 알려진 채널 가서 그 말을 해서 저 새끼는 변절했다. 왜 소위 말해서 입장 바꾼 사람들 꽤 있죠. 뭐 진중권 같은 사람들 보면 그냥 획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런 놈이다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보면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유일한 변명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 의식을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단 한 번도 대입한 적이 없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뭐 하여튼 뭐 얘기하면 그런데 약간의 그 자리에 대한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떳떳하게 우파적, 우익적 관점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본 거예요. 그 전에 또 너무 반대쪽이었거든.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국뽕적 관점의 한국 현대사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모순 덩어리에 마주치는데 그 모순의 해법이 남들에게는 우익 전향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2024년 6월에 전국 변수와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현대사에서 모순적으로 우리 평론가님 느끼실 만한 시점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 압축적 경제 성장을 했던 70년대 80년대가 떠오르긴 합니다.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 더 거슬러 가도 돼요. 네. 이승만 어찌할 것이냐. 아, 우리 국부라고 흔히들 불리기도 하는 그 시절의 네, 국부.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아,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나라 운영을 맡았을 때를 성인으로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나 대학에서 배운 그 사람들의 공과 가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에 집중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각각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저는 김대중은 현실적 존재예요. 옆자리에서 칸트호프에서 맥주를 마셔본 경험도 있어요. 현실적 존재라고. 근데 김구는 역사책에서만 봤어. 그렇죠. 네. 현실감이 안 와. 지금 20, 30대들은 김대중은 바로 나에게 김구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라이프 스팬, 인생 주기는 네. 생물학적인 데 지배를 받지만요. 이 관념 속에 역사 주기는 훨씬 큰 걸 내 직접 체험처럼 인식을 해야 된다고. 50년 전, 80년 전, 120년 전에 벌어진 일이 마치 있었던 일이 내가 경험한 일처럼 인식을 해야 돼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막 그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거해 본 사람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전두환은 좀 껄끄럽긴 하다. 그 사람들이 투철한 진보의 소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악행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성공한 한국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해법이 뭐냐면 지도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이 대단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래. 국민이 대단한 건 맞지. 맞죠. 예. 뭐 가령 독재로 때려 몰아도 안 되는 나라는 안 되잖아요. 예? 남미, 필리핀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다르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자질이 달랐고 게으르고 안 씻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이내믹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 대단하죠. 그러나 리더십 없이 그거 설명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예. 당장 이승만 시대 떠올려 보면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설계하는 과정이고 결국 광복이 왔지만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많았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한반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미국 중심으로 주도를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서방 진영이 될 것이냐, 네. 동구권의 하나, 그렇죠. 공산 네. 진영이 될 것이냐의 선택지에 놓였던 거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전혀 없었느냐? 사실은 77.8%그 동국대 교수가 책에다 써낸 얘기 저도 읽어봤는데 그때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77.8%의 한국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했어요. 네. 인민공화국을.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한번 건너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성공한 현재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공화정, 신생 공화정인데 근데 그 공화정의 중요한 이 과정의 인물들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설명해 버리면 어쩔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한국의 진보, 그중에 강성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말고 네. 그냥 중산층 정도의 기반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 한국의 주류가 됐으면 좋겠어. 아.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는 민주당 정도의 강령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온당하다고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더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좀 스터디를 통해서 진보를 익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그 소리 당장 나오죠. 그럼요. 예. 예. 학문적 개념으로 보면 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류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비판자들의 비판을 억울하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돼야 주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강경파들은 항상 정의의 우월감, 우월적 도덕성을 갖고서 다수 그 상대편의 부도덕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고 자부심을 얻어요. 그게 저항 운동가의 특징이라고. 노동 운동을 하든 학생 운동을 하든 빈민 운동을 하든 그 운동가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너희들처럼 탐욕에 물든 나쁜 놈이 아니야. 이 도덕적 우월감이 운동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받는 측은 그래 뭐 우리가 좀 탐욕이 많고 문제가 있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나라를 꾸려가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가운데 중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적 시야를 가진 기업인이 있고 학자가 있고 언론인이 있고 뭐 농부가 있고 노동자가 있을 때 이 민주당적 관점의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약간 수정주의적 견해를 갖는다면 한국의 주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본의 집권 세력이나 미국의 집권 세력에 비해서 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가 아주 공정하게 볼 때 엄청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250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 수정주의적 시각 교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날 잡아 먹질 못해서 난리냐. 왜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하는 비유들이기도 할 텐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기여한 부분들 떠오르지만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명을 하는 얘기를 하면 난 진짜 극우가 될 거야.
한번 변명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3.15 부정선거서부터 하와이 망명까지는 할 말이 없지. 예? 뭐 독재했다가 이제 네. 그 독재가 그때 독재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승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왕으로 모셨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강료들이 이승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때가 1950년대 전후예요. 그럼요. 네. 단 한 번의 공화정 체험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상전이란 옛날 노비와 그 상전 관계, 왕과 군신 관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왕을 군신 관계, 뭐 가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면할 도리가 없는데 아까 예를 든 게 또 뭐죠? 그 앞에 그 역사 얘기할 때요. 예, 그 이승만의 네, 이승만 얘기. 전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 전에는 이제 한반도가 광복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 국제 정책 상황을 그러니까 봤을 하여튼 때 그 네. 미국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권과 대립의 전선에서 반드시 한반도를 지킬 이유는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일본까지만 지키려고 한 건데 이제 그 6.25 전쟁에도 그 전에야 뭐 이제 원래 그 일본 북부에 나눠서 소련과 그 미국이 주둔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진짜 우리 운명도 더럽죠. 어떻게 한반도로 핵 바뀌었냐고? 하여튼 그랬는데 6.25 전쟁 났을 때 5만 명 죽어가면서 미군이 왔던 거에는 그 대립 전선을 뭐 휴전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거의 미국 그 나중에 자료 보면 뭐 담당자들도 뭐 30대 초반에 애들이 막 휴전선 긋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관심 지역이 아니었어요. 음. 일본만 지키는 거였는데 그 이승만이 그때 집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열렬한 이제 서방 네트워크를 가진 서구 추종자였죠. 미국 유학도 다녀왔잖아요. 네. 유학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프린스턴 박사라고.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서방 진영의 일원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행운인데 거기에 그 여운형이나 김구 선생이 집권한 것보다 이승만이 집권한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과거에는 문물이 북경을 통해서 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오지만. 네. 그래서 북쪽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세련됐어요. 치마 길이로 그걸 따지거든.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전쟁 나서 이남했는데 와보니 서울년들은 왜 이렇게 치마를 치렁치렁 길가 입냐. 너무 촌스럽더라 그 말을 해요. 북쪽이 더 세련됐었다고. 살기도 더 잘 사는 데가 많았고.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얘기 욕먹을 텐데 왜 동시에 성공한 공화정의 출발기에 우리는 김구라는 상징 존재가 있잖아요. 민중의 영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분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만하고 가슴에 새길 만하고 한국인이라면 백범일지는 그래도 누구나 다 읽어본 체험. 필독서죠. 네. 그 옆에 이승만도 같이 두면 안 되나?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는 김구, 뒷면에는 이승만.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하는데 시야를 조금 달리해서 보면요. 현실 정치의 맥락과 민족의 맥락 혹은 사회의 맥락이 이렇게 좀 그 착종된다고 그러죠. 얽히고 설키고 뭐 네. 이렇게 뒤엉켜 돼 있는. 있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역사 논쟁 속에서 김구의 공과는 냉철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자료화할 거 자료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철저히 사실관계를 가르치는데 현실 일반 상식 사회에서의 현실 정치의 인식 속에서는 이 정도 사는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의 자주국적 의지 이승만의 현실론이 이렇게 저렇게 작용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정도로 양해를 한다면 그거는 대기업 오너서부터 저 농부나 노동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립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류적 시각에서 품을 수 있는 역사적 수정주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저만 해도 들었을 때는 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혼용을 해서 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온전하게 그런 선의로 혹은 주류적 시각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네. 하는데 이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의 프로듀서가 조휴정 PD예요. 네. 아니 뭐 다 알더라고. 난 조효정 씨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 근데 네. 그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그 최경영 씨가 무슨 오도독인지 뭘 했어. 네. KBS에서. 그 저를 조 PD가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내가 바로 이런 수정주의적 견해를 그때 이제 싹 말해 본 거야. 그 사람 전 최경영이가 진행자 아니야. 정색을 하고 막 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너무 민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그런 견해를 막 갖기 시작할 때였고 고민을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엄청 공박을 당해갖고 정말 창피하더라고.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그게 벌써 하여튼 꽤 됐어요. 네, 한 10년 전 얘기라고 하셨으니까요. 한 10년 네. 됐어요. 그럼 그 후로 생각을 안 해봤겠냐고요? 근데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제 정권의 교체도 겪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더 결정적으로 이제 강화된 생각이었어요.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다 아우르고 뭐 다 했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어설픈 진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와 현실적인 사람살이와 괴리돼 있는 도상 그림 같은 어설픈 진보가 문재인 정부의 취약한 정책이었구나를 그때 참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뭐 저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득 얻는 사람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그 이승만, 김구,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 김대중 네. 이렇게 쌍으로 우리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존재로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그냥 일반적 상식, 역사적 토론이나 학술 말고 좀 이렇게 변해간다면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의 문제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구성원들 특히 그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네. 뭐 뉴라이트도 아니고 그냥 이권주의자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 씨를 묶어서 보수의 이탈자라고 보거든요. 뭐 무슨 보수냐고. 예? 어떻게 그 보수냐고. 결국은 그 안보실장이든가 뭐 몇몇 그 유명한 그 지금 현 용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어디서 왔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 뿌리를 말씀하시니까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네. 네. 내가 다 깎게. 이봉규가 내 친구였었잖아요. 네. 이봉규가 공부 되게 안 하는 친구거든. 네. 사람은 서글서글하고 친구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따뜻한 것도 있고 좋아. 근데 이제 얘가 핵 이상해져서 그런데 뭐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수치를 동원해서 네. 이거 어디서 공부했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는데 전부 일본의 그 채널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꼼꼼하거든. 자료도 만들고 뭐 해서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수치나 이런 것들을요. 예. 그러니까 가령 김구는 테러리스트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고 유관수는 그 여자 깡패고 뭐 이런 식의 용어들 있죠. 이게 다 일본 말의 그대로 번역이에요. 예. 이봉규 씨 내가 몇 번 목격을 해서 그래. 그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러에 능통하고 근데 이러에 능통한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다 써서 일베나 뭐 요즘 팸콘가 그런 데서 다 자료화 시킨다고요. 왜? 일본의 입장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국이 나빠야 되거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조선조가 나쁜 나라여야 되고 독립운동가가 실은 마적되고 도둑놈이고 살 길이 없어서 부자들 뜯어먹는 날강도 들여야만 되거든. 그 후도 쭉 그렇고 그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라이트다, 극우다 뭐 하는 관점이 여기서 자생적으로 어떤 연구의 결과, 그 태도가 저게 아니에요. 자기의 독자적 연구가 존재했어야 말인데 아니라고 갖다 그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일본 우월적 입장에 지금 얘가 삥 돌아버렸네.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네. 이들은 보수고 나발이고 아니라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에 보수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혹시 진보 성향이란다면 이들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많다고. 만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집합이 교집합이 네. 있죠. 교집합은 뭐냐면 자부심 하나라고. 우리가 이 정도 이뤄냈구나. 박정희 때서부터 그 저고가 그런 걸 불균형 성장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를 희생시켜서 나머지를 빠른 속도로 만드는 거 네. 등등 해서 한 단계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김대중 세력이 민주화 저번에도 얘기했지 디지털 전환 이거 난리쳐 갖고 하여튼 그게 합쳐져서 지금 우리잖아. 그렇죠. 근데 교집합 투성이에요. 교집합 투성이. 그 속에서 나의 오류 노트가 있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이제 좀 너무 많아. 근데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그 구구영 씨도 뭔가 이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 있죠. 그렇죠. 그게 한 10년 후에 와장창 깨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고수를 할까? 자기 생각을 허물고 새로 생각을 세울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이인재라는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인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어릴 시점에 때구나. 근데 이인재라는 정치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을 굉장히 저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사고를 많이 했었어요. 이 중도가 아니라 네. 굉장히 진보성이 있었죠. 네. 노동 상임위의 삼총사에 갖고 엄청 진보적이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10년 후에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거치고 사회에 입문해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사고라는 거는 늘 바뀌긴 바뀌는데 그 주기라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좀 보편적인 얘기 중에 제가 오류로 이제 결론 내린 것들 몇 개 떠오른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강소국 이론, 강소국. 네. 작지만 강한 나라. 예? 강소국 대만처럼 되자. 대만을 위하자. 이게 김대중론이라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한국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분단도 있고 영토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는 부품이라든지 기초 소재라든지 이런 거 중간 지점에서 해서 그래야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을 역점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저 박정희 정부는 말도 안 되게 턱도 없는 대기업 우선주의로 가서 그냥 뻥뻥 지르지 않느냐. 그 대기업 키우느라고 부동산 개발한 거죠. 강남 개발이 돈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여신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다 안 될 것 같은 짓만 한 거지. 지금 베트남 빈그룹이 70년대 한국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뻥뻥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동차도 안 돼, 반도체도 안 돼, 또 뭐더라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도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베트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해냈잖아요. 다 예. 됐어. 그러니까요. 철강도 되고 조선도 되고 나중에 반도체 되고 자동차는 지금 미국 내 3위인데 2위 간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소국에 심취했던 나는 뭐냐고. 그때 당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헛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작고 강한 나라를 위해서 이 부품 공장 위주로 가자던 네. 주장. 거기에 또 뭐 소신과 신념을 걸었던 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반성 안 그 하잖아. 오답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결과 추수주의라고 그래. 결과가 좋으면 다 그런다고. 강소국론으로 성공했더라면 대기업이 허망한 거라고 또 그러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를 추수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인생이란 건 경험의 산물인데. 하여튼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그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 확 뜬 게 2017년서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즈음에서 제가 케이팝을 보게 됐어요. 아. 제가 생각보다 되게 고상한 사람인 거 아세요? 막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고 원래도 뭐 이렇게 음향 기기 같은 것들 자주 다루시고 하잖아요. 네. 자주 다른 게 아니라 그걸로 일생 살았어. 그러니까 케이팝 그 되게 웃긴 게 내가 한국 놈인데 음반이 내가 하여튼 막 4, 5만 장이 있어요. 아, 소장하고 있는 것만요? 예, 사서 꽂아놓고 있는 게 근데 가요가 없어. 아. 한국 음악은 안 들어봤어.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그 3~5만 장 중에 한국 음반이 없다는 아니, 거는 요만큼 예. 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세대들의 그 허위 의식, 멋스러운 거를 추구하고 음악 취향도 그렇게 서구 중심적이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10대 애들이 듣는 뭐 빨랑빨랑 이런 케이팝을 듣게 된 거야. 그게 감동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네. 반성에서 온 거고. 근데 그 전까지 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누구나 하는 얘기를 나도 따라했다니까. 공장형 아이돌 시스템. 이 말이 돼? 음악이란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어서 막 끼 많은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막 하다가 그중에 재능 있는 놈이 에드시런도 되고 케이티 페리도 되고 이런 거지. 여기 애들 가둬놓고 3년, 5년, 7년씩 합숙 훈련을 시켜서 뮤지션 만든다는 게 말이나 돼?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또다시 결과 치수주의를 봐요. 세계 음악 시장에 지금 12%, 15%가 케이팝이야.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창안이었어.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방송 많이 할 때 대놓고 JYP를 막 씹었거든. 네. 노래를 이렇게 하고 춤을 이렇게 추라고 가르치는 게 어디 있느냐. 힌트만 주고 각각 알아서 창의성을 발휘해야지. 공기 반 소리 반 이 무슨 개소리가.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거. 예. 네, 보니까. 나 지금 다 반성했어. 어디로 가는 길에는 그런 원리 원칙주의가 통용이 안 되고 이제 배경은 있어. 이론이 있는데 이론은 딴 게 아니라 대중문화, 파퓰러 컬처가 2000년대 산물이고 전통적인 문화예술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대중문화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대중문화가 완전히 중심축이 되면서 고급문화, 본격문화, 세련된 예술성이라는 게 저 뒷전으로 시대에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그 본격 문화라고 불렀던 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대중문화가 심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통 고급 예술이 대중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족보가 다른 거예요. 대중문화는 도시의 산물이고 노동의 산물이고 위로의 예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라고 소비재. 그러니까 정통적인 전통 예술은 그런 소비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의 정점이라고 생산재로 보는 거거든요. 해도 달라요. 자, 또 길어졌다. 케이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고 조롱하던 제가 네. 케이팝을 유튜브로 밤낮 없이 쳐다보게 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도 오답노트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K-팝, BTS로 대표되는 우리의 그런 대중 가요 시스템도 오답노트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인을 해 주신 건데 결국은 그 전에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졌던 기성의 생각은 그 열등감이라는 게 좀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대한 열등감, 일본에 대한 열등감, 멀게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열등감 이런 산물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립으로 나타나면서 국뽕을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 용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셨다는 선언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회로를 이렇게 두세 바퀴 굴르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열등감 좀 가져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가 돼버렸어. 제가 그 80년대 말쯤 유럽을 네. 처음 갔는데 그때 일행이 있었는데 일행이 그런다. 헝가리에서 왕궁 보면서 못 사는 나라가 궁은 좋네 그래. 헝가리를 두고 헝가리요? 미친 거지. 이게 국뽕의 끝판왕이라고. 그러니까 열등감은 정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어. 그냥 자동으로 갖고 있었어. 그때 살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모든 서구적인 것은 우월했고 멋졌고 최초의 개발자들이었어. 우리가 눈 뜨고 보이는 모든 것은 서구인들이 만든 걸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것뿐이었어. 그다음에 그거는 또 감수가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었어. 왜냐? 우리를 침탈한 뭐 그런 쪽이니까 표면으로는 묘해. 근데 내가 출판인이야. 다 일본말 써갖고 일본이 너무 세계적이야. 내가 커피를 좋아해. 독일보다 커피 문화가 더 발달해서 독일의 메리타라는 회사가 멜리타라는 회사가 최고거든. 그거 카피한 칼리타가 몇 배가 더 커. 커피 문화의 본산처럼 커. 세계 음악 시장을 쭉 나누면요. 세 덩어리가 되거든. 네. 미국 덩어리, 유럽 덩어리, 일본 덩어리야. 근데 유럽은 수십 개의 나라잖아요. 일본이라는 한 덩어리가 유럽보다 커. 아, 재즈가 미국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재즈 시장이 더 커. 도자기, 무슨 뭐. 그러니까 오디오 하나라도 한 발만 더 들어가면 갑자기 세계 최고가 맨 일제네?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런 체험을 거쳐왔던 게 과거의 한국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일제 휴대전화가 훨씬 더 나았지만은 지금 삼성이 어쨌든 엄연하게 애플과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전자제품들, 다양한 소비재들, 국뽕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역사시대적으로 그 박정희 시대의 그런 압축적인 또 경제 성장이라든가 대기업 위주의 그런 판단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느낀 건데 그 세탁기나 뭐 핸드폰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줘요. 기사가 와서 다 갈아버려. 저도 최근에 액정이 깨져서 삼성 갔는데 네. 서비스 센터 갔는데 고치는 행위란 게 없어요. 그냥 뚝 뜯어내고 새 액정 딱 붙여서 바로 조립해서 새 거 만들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중 소비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전통적으로 먼저 앞선 아날로그 시대의 나라들은 그게 핵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개발해도 그 100년짜리 저 지금도 억울한 거 많아요. 애플 스토어라고 가게 있잖아요. 네. 소니 스토어가 더 컸다니까. 그럼요. 네. 네. 소니 스토어 가서 나 신제품 이 MP3 듣는 거 있잖아요. 130 몇만 원짜리를 내 산 거야. 그거 안 쓰고 지금도 그냥 모셔놓고 있어. 얼마나 복잡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빠르게 쉽게 그리고 그냥 하여튼 이 수명을 휙휙 바꿔버리는 다량 소비 사회로 획 바뀌어버릴 때 전통적인 아날로그 강국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한국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 대량 소비 사회에서 승기를 잡은 한국이 그러면 이제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역사적 반출을 통해서 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수정주의적 시각들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의 얘기로 들어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욕을 먹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의 그 현 존재를 바라보는 이제 시야, 퍼스펙티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구구영 씨,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이에요? 아 우리나라 역사요. 네. 사실 광복 이후로 저는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드는데 공화정의 역사는 네. 한 80년 돼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우리 한국 역사 전체는. 전체 역사요. 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반만년이에요, 나는데요. 2000년이에요. 저는 반만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냥 네. 네. 아니 교과서로 봐도 약간 애매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뽕에 취하면 반만년이 되고 약간 현실주의적인 시각 역사식이라고 보면 삼국시대 그러니까 부여서부터 내려오죠. 예? 네.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계속 왔다 갔다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료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근데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역사가 왜 얼마큼 됐냐를 물어보냐면 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는 2000년도 되고 반만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80년 된 거예요.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정확히 네. 48년에 정부 수립 이후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아주 짧은 신생 공화정의 국민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왜? 신생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자꾸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처음에는 급하니까 미국 거 일본 거 다 갖다 썼지. 제가 90년대 6년을 한국의 자연탐험이라고 그래서 동식물 생태 취재해서 80권짜리 책 만드는 일에 최종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생물학 교수들을 엄청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게 서울대 교수도 너도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태반이 총독부 자료였다. 아, 일제총독부. 네. 95년, 96년 할 때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95년, 96년 할 때 딱정벌레를 하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생물학과 학생들 논문이 대학원이 되게 많았는데 뭐야? 여전히 총독부가 해놓은 그 도감 꺼내갖고 그거 갖고 했다니까요. 아, 상상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로. 예. 어류 맨 일제 총독부 자료 갖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 새로 만들어야 될 걸 투성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제도, 역사의식 뭐 이런 걸 계속 새로 만드는 거야. 한국이란 나라가 왜 대통령제에 대해 전 대통령제 주의자인데 네. 이 생각 해봐야 돼.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어야 돼? 왜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원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의 눈앞에 놓여 있는 정치 투쟁 과정에 있어서도 관행이 어땠고 현재 법이 어떻고 그 속에서 생겨난 질서가 어떻고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중에 핵심은 검찰청이 있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잡아지는 게 추호도 아니라는 사실.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시키고도 그 대안으로서의 조직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소위 리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를 새로 만드는 일에 정말로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생공화정의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만든다. 예? 늙어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거인 같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 그다음에 그 진보 보수로 현재 박정희 추종하느냐 김대중 추종하느냐로 지금 나뉘는 셈이야 결론적으로. 네. 이들에게 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없겠는가. 그리고 그 함께 만난 사람들이 사회 주류를 형성하면서 중심축에 좀 있어 보면 안 되겠느냐. 왼수가 되지 말고. 예? 그러면 현 집권 세력은 그 중심축을 현재 이탈해 있는 이상한 돌출 세력이란 말이야.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몰아내고 좀 상식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은 일종의 정권 투쟁기 이 현재 있어. 지금 국회 바라보느라고 사람들이 거리에 안 나오지만 이제 몇 달만 지나 보세요. 큰일 벌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부글부글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끝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 주류의 관점을 가지는 것. 그럼 결국 그 얘기는 포용의 관점을 가지는 것인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까지가 사실은 자기 개인사라든가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물론 그 압축적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으로 덕을 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질식할 것 같았던 문화라든가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뭔가 화해하고 이제 풀어준다는 게 쉬운 마음가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류적 인간형으로 보여요? 반항인으로 보여요? 반항인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반항인으로 보입니다. 예. 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네. 착하고 선량하고 편안한 주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되고도 싶지만 우리나라 한국인이 너무 안 행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 정도의 경제력과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라도 현재 누리는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교육제도나 복지의 혜택만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반항인처럼 된다. 일단 의사는 다 도둑놈이고 나쁜 새끼들이야.
기업 가든 다 나쁜 놈들이 착취자야. 뭐 그런 식의 시각 있잖아요. 다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 김누리 교수를 딴 데 가서 씹는데 김누리 교수가 훌륭한 인격자인 거 알아요. 네.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란 거 알아요. 왜 그러느냐. 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 정치가 최악이야. 다 썩었어. 이 얘기를 내가 50년째 듣고 있는데 내 친구도 그래. 그 이나대 아주 똑똑한 놈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겨레 칼럼을 쓰는데 매번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를 몇십 년째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봐. 그렇지 않거든. 네. 그래서 그 우리는 좀 더 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더 생길 거예요. 긍정적 시각에서 보자면 너무 말이 안 되는 무속 국가가 음.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그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주류적 의식이라는 것, 즉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느냐 얘기를 네. 했잖아요. 답은 없으나 그리고 제가 뭐 행복론 막연하게 얘기를 했으나 제가 아까 나의 오류라고 해서 사실 여기 잔뜩 적어왔는데 2개밖에 말 안 한 건데 시야의 오류도 바로 잡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 사례가 있는데요. 북유럽 있잖아요. 북유럽. 네. 북유럽 역사를 뭐 아주 잘은 몰라도 웬만큼 아는 게 북유럽이 형편없는 나라였던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무식한 야만인의 나라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념으로 날려서 거의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박터지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1930년대 접어들어서 온 국민이 마음 먹고 대통합해서 지금의 복지국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가 크게 인식이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국뽕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화두를 꺼내 주셨는데 그 국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얼굴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주신 건데 그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들어보면 현 정부에 들어서 만개할 시점에 뭔가 좀 위기를 만난 측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고 기절하고 한국 노래 듣고 눈물 흘리고 한국 생각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다른 네. 나라 그런 적이 언제 있어? 우리가 벨기에나 무슨 오스트레일리아의 뭐를 보고 온 국민이 뭐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죠. 네. 그건 다 이제 즐거운 뭐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짜 국뽕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도달해 있는 상태는 세계사에 없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100번 국뽕을 갖고 또 가져도 될 만한데 그 보니까 그 경제 전공한 사람들은 더 잘 알 테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데 이 삶의 속도는 정체가 없잖아요. 멈추면 무조건 퇴보 아니에요. 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한 번 일본 탁 앞서니까 20년을 일본이 못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첨단 분야가 우리 이제 먹고 살 길인데 지금 보니까 엉망이도만 그 전문 내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봤어. 그 분야들이 지금 주요 공장은 아틀란타로 다 가버리 연구원들 해외로 빠져나가. 내가 저 좋은 정보 하나 이렇게 뉴스에 아직 안 나왔어. 의료 정책 때문에 네. 의사들이 동요하고 있잖아요. 미국 의사협회가 성명 발표한 거 있다. 한국인 의사를 아무 조건 없이 어느 제약도 상관없이 미국에서 새로운 그 의사 면허를 따게 하지 않고 한국의 의사라는 증빙만으로 무조건 채용할 수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한 나라가 18개 주야. 야, 미국이 대단하죠. 사실은 우리 그 병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선진화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왕림해서 치료 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네, 거지. 국뽕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의정 갈등을 틈타서 네. 미국에서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아니 조건 없이 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어디야. 근데 가면 당장 이 페이가 3배가 되거든. 네. 여기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 3배쯤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한 40대 중반에 전문의고 돈 좀 벌기도 하고 해외 체험도 해야 되겠다. 당장 미국 가지.
그렇잖아요. 지금 와르르 준비하고 있을 걸. 이거 뉴스에 안 나왔는데 네. 그 의사들끼리 공유하는 커뮤니티 그 있어. 그 의사 신분만 들어갔는데 그걸 내가 옆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이 빅뉴스야. 네.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줄줄줄줄줄줄. 정말로 우리가 국뽕이라고 해서 구축했던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이나 자재나 인력들이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제 엑소더스하는 환경들. 정말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알리백 아니겠어요? 한 2030년대 접어들어서부터는 전기 생산이 뭐 알다시피 이제 재생에너지 아니면 안 되니까 딱 시간으로 계산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거의 전력을 기울여도 그때에 맞출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원자력 개발한대. 근데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봤어. 임기 후거든. 3년 임기 후 마치고 나면 나는 모르지롱 이거야.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 수확 가능성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다 괜히 안 하고 포항 앞바다인가 어디 땅 판다 저 바닷물 판다 그러고 그다음에 원자로 뭐 해서 개발한다 그러고 전부 알리백하고 반대로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그때 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한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수출을 못하는 때가 올 텐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이 정부는 안 해. 누가 댓글에 길고 간곡히 썼더라. 제발 당신 취지도 알고 당신 말이 옳다는 거 인정까지 했는데 네. 문제이 좀 씹지 마라 그래요. 근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내가 공격 좀 할게요. 문 대통령은 옳은 사람이야. 품격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공격적이 됐느냐. 새만금에다가 풍력 에너지 태양광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운동권 뜨내기로 출마만 하다가 안 된 애한테 줘갖고 결과가 뭐가 나왔냐고. 뭘 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했어야지. 그거는 박정희 김대중한테 못 배우나? 해면 확실하게 했어야지. 만약에 문정부 시절에 말이에요. 네.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고 그중에 현재로서 이 결과가 그래도 빨리 돌아오는 게 태양광이었다고 판단했고 그 적지가 새만금이고 맞지. 엄청난 일을 벌였어야 된다고. 큰 국가 투자, 민간 자본 참여, 해외 기업들 막 유치 네. 난리를 해갖고 태양광은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잖아요. 적어도 태양광만은 중국에 버금가는 규모를 했어야 되고 한화가 그거 다 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고. 한국은 화끈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새만금에 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뭐 절차 따져가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밀어붙여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래서 되돌릴 수 없게 네. 만들었다면 적어도 태양광에서만은 일본 저 중국하고 쌍벽일 수도 있었다고.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도 이제 주말에 김갑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이번 토요 특별판에서도 정말로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국뽕 했을 때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곱씹어 보면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부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진보입니다. 혹은 내가 지식입니다 하는 거는 그 나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자기 위안의 측면으로 진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하게 자기가 지식인적 각성을 하려면 내가 공격받는 입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억울하지만 왜 공격받는 입장이 되려면 여러 가지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팬은 내 수명밖에 아니지만 역사 스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본 한국의 공화정의 시야에서 보자면 저 오물, 저 똥물, 저 네. 독재, 저 엉터리 같은 짓들이 오늘의 우리를 끌어오는 거대한 진흙탕 같은 건데 우린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져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네, 했어요. 정말 공감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거 쉽지만 비판을 넘어서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인 것이고 결국 그런 사고에 도달하고 새로운 설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머리가 열려야 되고 그 얘기는 주류적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만 정말로 진정하게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진입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주로 집권하는 다수 주류 세력이 되고 정말로 이제 뭐 과거 같은 노동자 기반은 아니라도 상당히 진보성을 가진 아마 그건 환경적으로 더 가겠지만 엄청나게 진보적인 강한 정당이 한 2당쯤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힘은 한 3당, 4당쯤으로 쪼그라 있는 이 구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태일 열사 찾아뵙고 김대중 그 측근들 찾아뵈면서 지평을 확보해서 집권까지 하듯이 진보도 좀 그러자고. 그래도 돼. 왜냐하면 그 터무니없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다양한 담론을 우리 평론가님하고 들어볼 텐데 제가 서두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3번 나오셨는데 2번 나왔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별 말씀을요. 네. 늘 도움이 되는 존재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 우리 구독자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